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 10억 원을 사용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데이비드슨이란 프로젝트명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고 연어라는 추가 프로젝트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위를 캐려한 건데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현직 기관장 8명을 즉시 해임하고 임직원 189명은 일단 업무에서 배제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7곳은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아무런 인사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송당할 우려 때문이란 이유가 컸는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의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이 저해됐다고 밝혔고 우 전 수석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여성 검사가 수년 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데 이어 사과를 요구했다가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해당 검사가 직접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로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채소와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차례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유가족과 시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밀양시는 이달 말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선포했는데요. 사고 직후부터 오늘까지 나흘간의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공작 행태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오늘 뉴스룸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대선 개입을 위한 댓글부대 가동부터 특수활동비 상납에 이어서 이번엔 국정원이 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뒷조사까지 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우선 데이비드슨이라는 공장명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된 대북 공작금 10억 원을 들여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소문을 캐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 연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금품 수수 비리를 조사하겠다면서 필리핀까지 출장을 갔지만 정작 수집한 것은 풍문 정도인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이 모아준 대북 공작금은 필리핀까지 가서 뇌물로 쓰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지시했는지 또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젝트명 연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진행한 공작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캐는 작업으로 대북 공작금 수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측근 비리와 관련된 인물이 필리핀으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듣고 국내 송환을 추진하면서 돈을 사용한 겁니다. 연어라는 이름은 산란기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습성처럼 해당 인물을 빠르게 국내로 송환시키겠다는 의미에서 붙였습니다. 국정원은 국내 송환을 앞당기기 위해 필리핀 정부 측 담당자에게 뇌물까지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빠르게 진행된 송환 절차로 이 인사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노 전 대통령 측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무리하게 공작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조직적인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심리전당과 대북공작국을 모두 총괄한 사람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이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 뒤에 호사가들 사이에서 떠돌던 이른바 DJ 비자금 소문도 추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장명은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DJ의 D를 따서 만든 이름이라는데 거리에 소문만 듣고 거액을 들인 이 공작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석 달여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타계하자 전국은 추모 분위기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국정원은 대북 공작금 일부를 빼돌려 김 전 대통령 뒷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에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뒀다는 소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해외 관계자들을 상대로 은밀히 조사에 나선 겁니다. 공작명은 DJ의 D를 딴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였습니다. 2년 가까이 작업을 진행했지만 헛소문으로 결론났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심리전단을 통해 국내외에서 김 전 대통령 음해 작업을 벌인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09년 9월 김 전 대통령 유해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해달라고 어버이연합에 부탁해 부관참시 퍼포먼스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3월엔 자유주의 진보연합을 동원해 노벨상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취소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작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예, 이번 대북 공작금 수사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국정원 뒷조사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 차원에서 국면 전환 등을 위해서 벌인 일이다, 이런 의심이 나온다고요. 청와대 관계자 등의 연관성도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검찰은 국정원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청와대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최종읍 3차장 등이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벌인 공작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왜 이런 일을 지휘했는지 또 청와대 보고라인에도 알려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수사 확대 여부는 오늘 영장이 청구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신병 처리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예, 대북 공작금이 이 원세훈 전 원장의 호텔비로 쓰인 정황도 포착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원 전 원장이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서울 반포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1년 넘게 빌리는데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대북 공작금으로 충당한 정황도 포착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업무용 안가로 쓰는 공간과 완전히 별개의 공간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같이 영장이 청구된 김승현 대북공작국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 원을 빼돌려서 자신의 호화 펜트하우스를 꾸미거나 또 미국 스탠포드대에 보낸 정황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예. 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필요 없는 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특활비를 안 쓰고 왜 굳이 대북 공작금까지 끌어서 사용을 했을까요? 네, 특활비가 아무리 증빙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일정한 명목에 맞춰서 돈이 지급되고 또 그 활동 결과 역시 어느 정도 기입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앞서 발견한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부정하게 흘러들어간 70억 원 역시 이 같은 회계 내역을 재정비하던 중에 찾아낸 건데요. 우선 두 전직 대통령의 비리 의혹 뒷조사는 국정원의 적법한 업무가 아닙니다. 때문에 몰래 빼돌린 돈으로 이 업무를 해야 하는데 특활비보다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북 공작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2009년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연이어 서거하면서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가 강해지던 시기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한 차례 위기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가 추모 분위기를 빠르게 진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이명박 대통령 정서가 커지면서 국정원이 불법적인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주장하는 발언이 MB정부 출신의 한 핵심 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캠프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 도왔던 이 인사는 저희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 다스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MB정부 출신의 한 핵심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에 대해 그것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자 시절이나 대통령 재임 시에 특검 등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겠느냐며 다스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에 대해
영포빌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김재정 씨를 모셨던 분들이라 권영미 씨의 라인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물납을 통한 상속 방식이 다스의 실소유주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권 씨를 집중 추궁했는데 사실상 다스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수사로 다스가 MB 것이란 게 입증될 수 있다며 그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 실소유주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다스 관련 질문 등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정작 본연의 업무는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가장 높은 구형량입니다. 우 전 수석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정수석의 무소불위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이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요한 것 등을 알고도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조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구형량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보다 1년 높은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해 기소된 청와대 참모진들 중 가장 높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봐도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사법부가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선고는 최순실 씨 1심 선고 다음 날인 2월 14일에 열립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일반 사기업만도 못한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5분의 4,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심각한 비리 정황 때문에 수사 의뢰된 곳이 190군데, 그리고 해임 처분을 받은 현직 기관장만 8명입니다. 사후 처리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비리 임직원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도 퇴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드러난 채용 비리 사례에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은 자신의 지인이 응모한 채용시험에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관에게 질문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8명의 현직 기관장에 대해 정부는 즉시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1,190곳에 최근 5년간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80%가량인 940여 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이나 서류 조작 등 심각한 비리 정황이 있는 10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250여 건은 각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앙공공기관 중에선 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33곳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을 포함해 수사 의뢰된 임직원 309명은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한 뒤 검찰에 기소될 경우 곧바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합격돼 현직에 있는 사람은 100명으로 본인이나 채용비리 임직원,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파면, 해임 등의 방식으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억울하게 탈락한 이들은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데다 해당 공공기관에 관련 기록이 남았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선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들의 명단은 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공공기관을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채용 비리를 주도한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들의 행태를 보면 가히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기관장의 지시 한마디에 이미 탈락했던 지원자가 다시 살아나서 합격하는가 하면 선발 인원이나 채용 계획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특혜와 반칙이 판쳤습니다. 가장 흔히 쓰인 게 채용 계획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특정인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이나 추천 전형의 합격 배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특정인이 일단 면접까지 올라오면 면접위원들은 점수를 몰아줘 합격시켰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서울대병원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장의 노골적인 개입입니다. 기관장이나 고위 간부가 규정을 어기고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선 특정인의 채용이 부결되자 기관장의 지시로 다시 위원회를 연 뒤 합격시켰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 원장도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특혜 채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나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군인 공지에서는 자격 기준에 못 미치는 전직 임원 자녀를 선발했고 국립합창단에서는 전직 예술감독이 부지휘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이런 채용 비리는 특히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젊은 층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칙이죠. 이런 반칙이 드러나면 당연히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강원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우리은행 등 취업비리 정황이 드러난 17군데를 전부 확인해봤더니 부당합격 의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리를 공개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공채 때 박기동 당시 사장이 평가표에 화살표와 동그라미, 가위 표시를 남기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심사했다면 합격했어야 할 7명이 떨어졌고 대신 불합격 대상 13명이 입사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아무런 인사 조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이런 걸로 바뀐 사람인지 청탁인지 감사원 때는 나오진 않았죠. 강원랜드는 감사 결과 2012년에서 2013년 공채에서 최소 493명 이상이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흥집 당시 사장이 구속됐지만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직원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VIP 자녀 특혜 채용으로 논란을 빚은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 결과 채용 비리의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탁 의혹이 있었다고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본인들은 이제 정당하게 입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국회 법사위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지난해 감사원 등을 통해 알려진 주요 공공기관 16곳과 우리은행의 부정채용 입사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스스로 퇴사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 한 곳도 인사 조치는커녕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관은 대부분 수사 상황 등을 보면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오늘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현직 검사가 전직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고 배후에 검찰 고위 인사들이 있었다고 밝혀서 파문이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해당 검사와 직접 스튜디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연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자신이 8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전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서 검사는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이 컸다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와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고민하던 중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받는 선에서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안전검사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고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은 데 이어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까지 이뤄졌던 겁니다. 이 모든 배후엔 안전검사가 있었고 인사권을 쥐고 있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성추행 사실을 덮기 급급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검사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사과 요구를 받은 일은 없고 해당 검사에 불이익을 줬던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불이익과 관련해 기록상 아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반면 대검 감찰본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예, 현직 검사가 자신이 당한 성추행 문제를 이렇게 공개리에 문제 제기하고 나서는 것은 처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법무부와 검찰 전직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려서 지금 이렇게 크게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있어 왔고 그것을 폭로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어찌 보면 법조계에서는 정말 드물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이실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실례지만 어느 지청에 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현재 통영지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경남의 통영지청이요? 네, 맞습니다. 예. 언제 가셨습니까, 고객님? 제가 발령 받은 것은 2015년 8월이고요. 예. 제가 1년 육아 휴직을 하고 2016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어디서 근무하실 때죠? 제가 서울 북부지검에 근무할 2010년도의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해루시장 8년 정도 돼서 네. 아마 아까 이제 저희 법무부 대변인실 쪽에서도 그런 거 없다. 증명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내부에서도 오갔을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내부 네. 통신망에 올리셨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들은 반응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건강상의 문제로 출근을 하지 못해서요. 예.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었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힘내라는 연락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같은 검찰 내에서요? 네, 맞습니다. 대개 여검사들로부터였습니까? 여검사도 있었고 남자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더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제가 검사 게시판에 올린 본문만 보도가 되었는데요. 예. 제가 첨부 문서로 해서 제가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부당한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 문서를 다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 생각은 그런 것을 본 검사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연락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제가 처음 뵙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네. 그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 사실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글을 올릴 때까지도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주위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만 너의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 예.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제가 사실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범죄 피해를 입었고 또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굉장한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예.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맨 처음에 이렇게 다 쏟아내 주셨는데 그게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네,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대개 여성들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을까? 예.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면 그걸 함부로 얘기 꺼내지 못하고 예, 맞습니다. 얘기를 꺼내는 순간 오히려 여성한테 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예. 이런 것들이 검찰 내에서도 있었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은 그 처음부터 말씀을 잘 읽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질문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사실 좀 저도 드리기 싫은 질문이기 때문에요. 네.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2010년 10월경에 어느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장례식장에? 네, 맞습니다. 거기에 그 모 검찰 간부가 이제 동석을 하였습니다. 예.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기억입니다. 예.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안모 검사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직책은요? 법무부 근무하고 있었고요. 예, 예. 정확한 직책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법무부에 예. 파견 갔습니까?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는 간부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사실은 바로 옆자리에 당시 당시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요. 법무부 장관이요? 예,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 바로 그 옆자리에 안모 검사가 앉아 있었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또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몸을 피하면서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였지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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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잘못된 행동이 지속됐습니까? 사실은 제가 결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요. 내가 환각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예. 예.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앉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서요. 그래서 당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사실은 명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상당 시간 지속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은 예. 옆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상황을 혹시 법무부 장관이 알지 못했습니까?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안모 검사가 술이 상당히 취해 있었고요. 예. 장관을 수행하고 전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행하고 왔다고 들었었고요. 장관께서 이제 그분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놈을 수행하고 다니는 건지 이놈이 나를 수행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말씀이 그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못 보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그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상황을 좀 말리거나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죠? 전혀 없어서 제가 더 환각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 한두 달 지난 후에 법무부로부터 지금 임은정 검사가 사실 이것을 몇 번 게시판에 쓴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법무부의 서 검사의 사건을? 예, 예. 검사 게시판에 쓰기도 하였고 또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당시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에서 한 두 달 후에 연락이 왔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모 여검사가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안모 검사로부터 혹시 누군지 알고 있느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그 당시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았고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다시 나로 하여금 이런
기억을 떠오르게 하느냐라는 분노가 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당시나 혹은 그 이후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심리적 고통이 컸었던가 하는 것을 저도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근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뭐 사과를 받고 좀 그냥 조용히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2010년도 당시는 지금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서요. 예. 이런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것이 제가 몸담고 있는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뭐 그 본인은 사과를 안 했을 테고요. 그 이후로도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까? 제가 당시 이문정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고요. 사실 저는 이문정 검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시 제가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검사 다른 선배하고도 의논을 했고요. 근데 당시만 해도 제가 고소를 하거나 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그러면은 간부급을 통해서 사과를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문정 검사에게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었고요. 그 후로 어떤 사과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과정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당시 저에게 그 연락을 해주겠다고 한 검사에게 최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사람은 지금도 검찰에 있습니까? 근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제 인사불이익이라든가, 뭐 직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답이 돌아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건? 일단은 사무감사 지적부터 시작됐는데요. 사무감사라는 것은 검찰에서 정기적으로 검사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제대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여부를 이제 감사를 하는 건데요. 제가 당시에 수십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게시판의 첨부 문서에 당시 제가 지적을 받았던 모든 사건을 다 소명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검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무감사 지적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부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요.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영지청 발령이 불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당연히 법무부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8년 동안 입을 다물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통영지청은 지금 경력검사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청의 경력검사라는 것은요. 보통 통영지청 정도 규모의 어떤 청에는 3년차, 4년차 검사들이 주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제가 15년차 지금 15년차 검사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경력 검사라고 해서 한 7년차 이상의 검사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 경력 검사 자리가 통영지청에는 딱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통영지청에 발령을 받았을 때 이미 제 아래 기수 검사가 경력 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 검사가 어떻게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었군요. 경력 검사가 2명이 배치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고요. 그 검사가 인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1년 후에 인사를 받아서 간 이후로 다시 통영지청은 경력 검사 자리가 한 자리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에 발령을 하였다고 법무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통 징계를 이제 총장 경고는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검사들도 이렇게까지 먼 곳으로 이렇게까지 기수에 맞지 않게 발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예와도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따로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서 검사께서는 워낙 좀 조용한 스타일이시고 지금 저랑 얘기 나누실 때도 그러네요. 일을 워낙 꼼꼼히 잘하셔가지고 그 일이 그러니까 2010년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법무부 장관상을 2번이나 받으셨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일을 받았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일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게 돌아오더라라는 것. 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하신 법무부 전직 간부는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사과 요구를 받은 일은 없고 해당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살펴봤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 다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추행 부분은 보고 있던 사람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불이익이라는 것은 검찰 인사가 워낙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부 내부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밝히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리신 글 중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이거 좀 옮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는 여검사에게 잘 나가는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자주 봤다. 진짜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실제 들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 있고요.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하고요. 성희롱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어떤 성추행을 얘기합니다. 성폭력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인데요. 성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고 검찰 내에서요? 예, 맞습니다. 성폭행이요? 예, 근데 검사 간에? 예, 근데 제가 그것은 피해자가 있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어서요.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런 여검사들에게 남자 검사들 발목 잡는 꽃뱀이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일이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 내에서 있다면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도 내부에 있지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검찰에서 있기가 좀 어려우시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틀려먹은 겁니다. 그죠? 당연히 검찰 내에 계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고 또 그에 대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연히 보상받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럼 검찰에 있기 어렵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틀려먹은 거죠. 저도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위에서 이런 것을 문제 삼았을 때 꼭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보다는 문제 삼고도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검찰 조직 내에 어떤 혹시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그래서 바꾸는데 일조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제가 나오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제가 성실히 근무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의 개혁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지연 검사였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성 교사를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했던 사건. 이 3명의 학부모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았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한 결과입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이곳에서 학부모이자 마을 주민이던 38살 김모 씨 등 3명이 교사 A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1차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몇 시간 뒤 다시 관사를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번째 성폭행에 대해서만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더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에서 18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7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수에 그친 1차 성폭행 시도에서도 공모가 있었는지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1차 범행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직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각자의 차로 일사불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원심보다 높은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강간죄는 8년부터 13년을 선고할 수 있고 사전 공모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형이 가중됩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한 만큼 이들이 재상고하더라도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목사 제습으로 논란이었던 서울 명성교회 앞에서 이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교회 관계자들에게 맞았습니다. 교회 측은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먼저 피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을 강하게 밀칩니다. 욕설을 하며 카메라를 뺏으려 하기도 합니다. 세습 반대 시위를 벌여온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 회원들입니다. 지난 27일 명성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3명이 교회 관계자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거친 말과 함께 조롱하기도 합니다. 꼬라지 좋아, 꼬라지 좋아. 우리는 너 성도야, 뭡니까 나가. 교회야. 갑자기 나타난 한 남성은 처음에는 맨손으로, 잠시 뒤엔 주차장에서 쓰는 도구를 가져와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12에 신고한 목격자 말은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밀쳐내고 빼앗고 발길질을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제 아예 넘어지고 발길질 당하는 것까지 제가. 시민단체 한 회원은 뼈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명성교회 측은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아파트 3남매 사망 사건의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수로 불이 난 거였다고 봤지만 검찰은 3남매의 엄마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고 일부러 불을 끄지 않았다라는 엄마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방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광주광역시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23살 정모 씨는 베란다에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담배꽁초 때문에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봤습니다. 불 지르신 거 맞나요?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씨가 조사 과정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고 자녀들과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끄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재 감정 결과 담뱃불은 합성솜 재질의 이불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방 밖에 있던 이불이 아니라 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불이 난 뒤에도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40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정 씨가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90km인 경기도 자유로에서 240km로 질주를 벌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로 속도 경쟁을 벌이다가 차량이 뒤집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앞서가고 뒷차량은 차선을 오가며 추격합니다. 속도는 시속 200km를 넘어가고 최고 240km에 이르기도 합니다. 앞에 나타난 화물차를 피하려던 검은색 차량은 속도를 못 이겨 그대로 뒤집힙니다. 도로에 부딪힌 차체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20대 전모 씨와 친구 이모 씨가 속도 경쟁을 벌이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들은 경기 파주에서 임진각 방향의 자유로에서 이런 식으로 30km 가까이 달렸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부서진 차량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뒤집힌 전 씨 차량은 완전히 부서져 폐차했습니다. 뒤따르던 이 씨 차량도 파편에 맞아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들은 혼자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 1,400만 원을 타기도 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또 늘어서 39명이 됐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환자가 어제 자정 무렵에 숨진 것입니다. 불이 났던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서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연기에 질식돼 숨졌죠. 현장 감식을 한 소방당국은 불법 증개축된 구조물인 1층 연결 통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이 현재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배승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승주 기자, 압수수색은 지금도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다 해갔습니까? 네, 압수수색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경찰은 불법 증개축이 피해 학살의 원인이 됐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병원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저를 기준으로 화면 좌측이 세종병원, 그리고 우측이 요양병원입니다. 그리고 세종병원이라 쓰인 파란색 간판이가 두 곳을 연결하는 내부 통로입니다. 병원 측은 이 통로 천장에다 판넬로 비가리막 시설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가 위쪽으로 배출될 수 있었지만 이 가림막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이 연기가 고스란히 2층으로 들어갔고 실제 2층에서 가장 많은 20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병원과 공무원의 유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등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예. 자, 불이 난 세종병원 내부 사진도 입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2층 내부 통로를 보시겠습니다. 천장이 모두 녹아 흘러내릴 만큼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휠체어도 보입니다. 1층 응급실은 벽면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병원 침대도 앙상한 가지만 남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예. 화재 당시에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걸 오늘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네, 의료시설에서 비상용 발전기는 정전 때 전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세종병원 비상용 발전기는 22kW로 엘리베이터와 인공호흡기, 비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비상발전기가 병원 건물 밖에서 화재 시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6명은 1층에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발견됐고 인공호흡기를 쓰던 희생자는 3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사망이 화재가 아닌 병원 측 과실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현장에서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세종병원은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이 붙어 있죠.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38명이 숨진 일반 병원에 비해서 요양병원에선 사망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결국 오늘 환자 한 사람이 사망하고 말았죠. 그래도 이쪽 희생자가 거의 없었던 것은 불이 나자 곧바로 뛰어들어서 환자들을 구출한 사람들의 공이 컸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는 정작 자신의 가족은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불이 난 병원을 향해 차량 한 대가 내달립니다.
차량을 모는 정동하 씨의 장모는 세종병원 3층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프다. 하지만 이미 화염이 뒤덮은 걸 보고는 급히 핸들을 요양병원 쪽으로 틉니다. 어렵사리 사다리를 펴는 순간 한 남성이 올라타 환자들을 구해 내려옵니다. 생각하고 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저 위에 있으니까 한 분이나 더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10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모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돌아가셨죠. 가슴이 아프지 뭐. 송 씨를 포함한 장례식장 직원 3명은 사다리차가 오기 전까지 비상구를 통해 올라가 요양병원 환자 40명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물속을 자가 얼굴에 다 덮어줬어. 간호사들하고 보호사 이모들 보고 다 시켰어. 이불을 적사가 입구를 다 막았어. 화염에 휩싸인 일반 병원으로도 진입하려다 유독 가스를 마셔 위험한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제가 더 구하지 못한 게 조금 마음이 너무 좀 아픈 건 있고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을 던진 시민들의 활약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가 배관이 동파될 것을 걱정해서 소화전이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이 때문에 화재 진압이 20여 분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불길이 솟구칩니다. 불이 난 아파트 14층엔 60대 부부와 90대 노모가 있었습니다. 화재 진압 속도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재 신고는 오후 7시 9분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건 7시 13분. 바로 소화전의 호스를 연결해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관 앞에 있는 이 소화전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기관실 펌프가 잠겨 있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실 펌프가 잠기면 아파트 복도에 있는 소화전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지하에 있는 펌프까지 직접 가서 열어야 합니다. 출동한 소방차는 결국 소화전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이러면서 진압은 2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동파 우려가 있어가지고 잠궈놓고 장기간 방치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흉기동으로 나와버리면 전체 동의 옥내 소화전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60대 부부와 90대 노모 등 가족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랜만에 세월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모형 실험이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왜 이 실험 하나를 위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갔어야 했을까? 그나마 실제 환경하고 가장 비슷하게 해놓고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 머물며 취재한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로 170m, 세로 40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조 옆으로 노란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제 세월호의 25분의 1 크기 모형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부터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이 모형을 수조에 띄워 참사 당시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그동안 컴퓨터 실험을 해왔지만 침몰 상황을 정확히 따지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험의 핵심은 당시 세월호의 복원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배가 기울었다가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를 밝혀 침몰 원인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So it is why we are focusing on this one. So rudder angle, cargo movement and the fin stabilizers because these have the largest impact on the heel angle of the ship. 유가족들은 이 모습을 초조하게 바라봅니다. 드디어 실험이 시작됐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모형에 문제가 생겨 중단된 겁니다. 유가족들과 조사관들 얼굴에서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여러 차례 실험을 이어가던 중 배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화물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된 당시 기울기에 가까운 상황도 조금씩 재현됩니다. 유가족들은 배가 기우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에 기록합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번 실험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곧 배가 가라앉는 상황까지 추가로 실험할 계획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지 모르겠습니다. 한강물은 꽁꽁 얼어서 저희 기자가 그 위에서 뛰어봤는데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니까 단단히 채비하셔야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입니다. 정박한 배에 닷과 프로펠러가 강물과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인공 물결을 만들어 얼음을 막아보려 해도 역부족입니다. 얼마나 두껍게 얼었는지 해상 안전요원들과 함께 들어가 확인해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한강물도 3일째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강 얼음 위에 서 있는데요. 이렇게 쿵쿵 뛰어도 끄떡없을 정도입니다. 큼지막한 돌을 던져도 마치 콘크리트에 부딪힌 듯 튕겨 나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1.6도. 어제 잠시 영하 9도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면 일주일 내내 영하 10도 아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도 대형 고드름이 생겼습니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상수도관이 얼어터져 지하철역이 물바다가 되는 바람에 아침 출근길 고통은 2배가 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은 영하 12도, 춘천 영하 18도, 대전 영하 13도 등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2에서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한파특보와 건조특보도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이 한파로 농작물까지 얼어붙으면서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마늘 같은 경우는 언 땅에서 찾아내기도 어려운 정도고요. 오이는 거의 값이 2배로 뛰었고 쇠고기 값도 올랐습니다. 곧 설인데 걱정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키우는 농부 이근희 씨는 연일 계속되는 극심한 추위에 걱정이 큽니다. 잎이 얼면서 많이 좀 죽긴 했어요. 너무 춥다 보니까 더 이상 크지 않으니까 수확할 때쯤이면 크기도 되게 작게 나올 거예요. 그냥 좀 안타까워만 하고 있죠. 볏짚과 낙엽을 덮어놨지만 작년과 달리 땅이 꽁꽁 얼어서 이렇게 마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을 못하지 못 팔고 버리게 되니까 이제 배송 차량 자체에서도 얼고 거래처에 이제 배송하면 또 얼고. 파프리카와 오이 가격은 한 달 전보다 87%, 81% 올랐고 풋고추와 애호박은 58%, 36%씩 상승했습니다. 강추위로 조업을 하지 못해 오징어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한우 등심 가격도 평년보다 16% 높습니다. 가격 인상 대열엔 외식업계까지 동참하고 있어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설이라서 이제 음식도 장만해야 되는데 이제 물가가 올라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몇 개 사려고 했다가도 하나 잡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외식도 많이 줄인 편이에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설 성수품 공급 물량을 1.4배 확대하고 외식업계에 대한 가격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중국과 이란 곳곳에서는 폭설이 왔습니다. 중국은 차치하더라도 평소 눈 구경하기 어려운 이란에서 무려 1m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가물어서 걱정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이 눈에 뒤덮였고 바다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주말 중부와 동부에 내린 폭설로 안후이 성에서만 48만여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성에선 고속버스의 운행이 중단됐고 후난성에선 2cm 두께의 얼음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중국 국가기상대는 라니냐로 적도 부근의 태평양 수온이 이상 하강 현상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북극의 찬 기후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져 중국 북부의 차가운 고기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겁니다. 이란에서도 최고 80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25일부터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20개 주에 내린 눈이 27일 밤부터 폭설로 변한 겁니다.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과 고속도로, 철도가 한데 폐쇄됐습니다.
테헤란의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상 3도 안팎인 만큼 이례적인 현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일부 이란 시민들은 폭설을 반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에 머물면서 가뭄이 들었는데 이번 눈으로 해갈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 섭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생긴 데 이어 펜실베니아, 콜로라도, 조지아주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일요일 새벽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한 세차장에서 30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격으로 20대 남녀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 티모시 스미스는 총격 직후 스스로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총격범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가족은 총격범이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평소 피해 여성에 집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explanation for any of this. As far as I know, every single person there was kind-hearted. 같은 날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총격 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용의자에게 총을 쏴 용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켄터키주 고등학교에서 10대 총격으로 학생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이 공공시설에서 가방 등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정현 선수의 돌풍으로 기억됐던 호주 오픈이 막을 내렸습니다. 정현이 4강전에서 마주했던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는 20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컵에 입을 맞췄습니다. 37 페더러의 우승 세레머니는 눈물이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라켓을 들고선 그렇게 냉정했던 테니스 황제가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남자 테니스 최초의 메이저 대회 20번째 우승이란 찬사에 눈물보가 터졌습니다. And my team, I love you guys. Thank you. 1분 넘게 펑펑 우는 동안 관중석에선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2003년 윈블던에서 처음 메이저 정상에 선 뒤 북받쳤던 22살 청년. So nice, to share this moment. And thanks to everybody. It's great. Congratulations, Roger Federer. 15년이 흘러 은퇴를 생각해야 할 37에 일군 우승 감격은 또 다릅니다. 프로 무대 20년 그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며 최고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여전히 샷 하나하나에 완벽하다는 찬사가 쏟아지는데 한 손을 쓰는 백핸드 샷은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파워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또 우아하게 라켓을 휘둘러 상대 선수들의 발을 얼어붙게 합니다. 페더러가 세계 10위권 진입을 예상한 정현은 세계 58위에서 29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영택이 세웠던 한국 최고 기록 36위를 훌쩍 뛰어넘었고 현재 아시아 최고 순위인 일본 니시코리와 격차도 2계단으로 좁혔습니다. JTBC 박진규. 불과 한 달여 만에 반복된 대형 참사로 이번엔 경남 밀양시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시내 곳곳에 추모의 글이 걸렸고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도 위로에 동참했습니다. 밀양시의 지난 나흘을 밀착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한때 환자를 치료하던 병원은 이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사고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밀양시는 사고 이튿날부터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닷새간을 추모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주말을 반납한 자원봉사자들이 근조 리본을 달아줬고 부산과 창원 등 이웃 시민들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왔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곳에 잘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밀양에 가족을 둔 시민들은 자신의 일처럼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렇게 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슬프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솔직히 지금 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예, 말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추모 행렬은 해가 진 뒤에도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인 어제 병원에는 충북제천 참사 유족 3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호소한 지 한 달. 되풀이된 비극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 세종병원 화재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충격들이 너무 세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자. 가서 위로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파악이 늦어지는 가운데 피해는 계속 커집니다. 과학수사대가 매일 5시간 남짓 정밀 감식을 마치고 나오면 현장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불이 났던 응급실에서 이 통로로 연결된 요양병원 옆에 있는 골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건물을 올려다보면 4층에서 이 장비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화재 발생 당시에 이 요양 환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대원들과 취재진, 자선단체로 시끌벅적했던 병원 주변은 밤이 되자 적막에 휩싸입니다. 경찰은 교대로 병원을 지키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밀양시의 거리도 검게 변했습니다. 은행과 식당, 여러 단체들까지 희생자들을 기리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웃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밀양은 이제 좁은 도시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친척들이나 또는 뭐 형제간들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집 끝나면 대부분 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누른 건 장례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또 한 대의 운구 차량이 화장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7명에 이어 오늘 사망자 14명의 발인이 진행됐는데요. 밀양시는 이번 사고 희생자들이 이런 화장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9명인데 밀양시 내 장례식장의 빈소는 18곳밖에 없습니다. 자리를 찾지 못하면 먼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제천인가 불나고 또 많이 돌아오셨어요. 그게 TV로 보면서 남의 일만 여기 그게 저한테 오니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밀양시는 남은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임대 원룸 37채를 유가족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절차는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이웃을 잃은 밀양 시민들의 충격과 안타까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멀리 보고 시작하라. 장애물을 기회로 활용하라. 남들이 멈추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뉴 푸조 SUV. SUV가 이렇게까지 진화한 적은 없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절박한 문학. 작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한 번씩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죠. 눈앞에 펼쳐진 백지 위에 짧게는 20해 혹은 30해 가까이 차곡차곡 나름대로 쌓아온 스펙과 인생을 정리해 내보이는 작업입니다. 나는 잘났고 나는 둥글둥글하고 나는 예의 바르다는 사실을 최대한 은밀하게 말해야 한다. 오늘 밤에는. 젊은 시인의 말처럼 그 얇은 백지 안에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추리고 추린 한 장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본디 제품의 설명서라는 의미를 줄여서 만든 스펙이라는 그 단어처럼 세상이 원하는 규격화된 기준을 채워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타인보다 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으며 누구보다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내보여야 하는
치열한 백지 한 장의 경쟁. 그 두터운 중압감을, 무거운 마음을 세상은 헤아리거나 있는 것일까? 오늘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사실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력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의 이력을 통해서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 비집고 들어간 사람들의 사례는 이미 세상에 넘쳐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희 JTBC 보도에 따르면 부정이 적발된 이후에도 이미 합격한 사람을 어찌할 것이냐는 논리에 따라 그동안 관련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얇은 백지 한 장, 그러나 안간힘을 다해서 그 한 장을 채워내려 했던 젊음들은 무엇이 정의로운 법칙인가를 세상에 묻고 있습니다. 이력서 쓰기가 특기가 된 이력비로 그나마의 스펙은 스팸으로 쌓이고 눈붉은 불면의 밤은 무겁고도 더디다.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인 2015년의 겨울에 앵커 브리핑에서 인용했던 문구를 다시 꺼내듭니다. 세 번의 해가 지나간 오늘 잠 못 이루던 그 젊은이는 갈 곳을 찾았을까? 아니면 오늘 밤도 가장 대중적이고 절박한 문학, 자기소개서를 앞에 두고 눈붉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은 종북 프레임에 집중하는 거짓 정보들을 다루겠습니다. 최근 두 가지 정보가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기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석기 전 의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대영 기자,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한반도기가 조총련의 깃발이다. 이런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총련이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총련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로 일본에 있는 북한 교포 단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그래픽으로도 만들어져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 정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COR이 북한의 영문 국호다라는 거짓 정보를 다룬 바가 있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반도기는 남북이 1989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에서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이건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1991년 당시의 합의문입니다. 선수단의 호칭은 코리아. 그리고 깃발은 흰색 바탕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총련은 왜 등장했습니까?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백과사전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두산백과입니다. 한반도기를 검색하면 민단 및 조총련 교포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나옵니다. 민단이란 건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포입니다. 따라서 남북의 교포단체가 만든 걸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언론도 이 사정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민단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단하고 전령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소문도 했고 그 지원도 했는데 그때 회장에서 타일기인가 쓴 바 있어요. 있는데 우리 제일동포가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어. 네, 저희가 두산백과 측에 물어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오류가 있었다라면서 오후 늦게 이런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네, 백과사전인데도 이런 경우가 있는 거군요. 또 두 번째 거짓 정보는 이석기 전 의원에 관한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내란 음모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무죄 선고, 회삿돈 횡령만 유죄, 징역 8개월로 감형, 곧 석방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석기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건 사실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내란 음모 사건은 2015년 1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돼서 현재 수감 중입니다.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과 국보법 위반 유죄로 결론 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자신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횡령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거짓 정보들에서 많이 봤던 유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을 섞어서 엉뚱하게 주장으로 만들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공산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제발 이제 뛰쳐나오십시오. 같은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주로 대북 퍼주기 같은 수준의 내용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현안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쯔쯔쯔 약점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쯔쯔쯔는 무언가 마음에 언짢은 것을 봤을 때 혀를 차는 소리인데요. 예. 오늘 홍준표 대표가 조선일보를 향해서 혀를 찼습니다. 원래 쯔쯔쯔를 많이 쓰죠? 예. 홍 대표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직접 글로 나타낸 건데요. 조선일보의 한 기사를 보면서 쯔쯔쯔 무슨 약점이 그리 많은지 정론지로 자처하는 언론조차도 저러니 세상은 좌파 정권 찬양 언론 시대로 가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말로 한 게 아니라 쓴 거군요. 예. 예. 홍 대표가 지적한 조선일보 기사는 오늘자에 나왔던 불난집의 정치질이라는 기사인데요. 예. 정치인들이 밀양 화재 참사를 서로 니탓 공방을 벌여서 밀양 주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예. 실제 재난을 대상으로 한 정치 공세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낙연 총리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자 여당 일각에서 그러면 경남지사 자리를 비워놓은 건 누구냐?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경남지사를 꼼수 사퇴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예. 그걸 다시 반격을 했는데 이 둘 다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에서 화재를 대상으로 한 논평을 냈는데 좀 자극적인 표현이 나와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뭐 다 어떤 뭐 음모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홍준표 대표가 조선일보를 향해서 혀를 차면서 조선일보가 졸지에 홍 대표 표현에 따르면 좌파 찬양 언론으로 돼버렸는데요. 예. 보수적인 논조를 보이던 조선일보가 여야를 같이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약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배경을 의심했습니다. 부적절한 홍 대표의 언론과는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요. 연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SBS도 뺏겼다. 부산의 KNN도 뺏겼다고 해서 당시 언론사로부터 홍준표 대표인 적이 없었다라는 반응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조선일보를 향해서 찌찌찌라고 했는데 이는 이제 해석하자면 뺏긴 건 아니지만 좀 우려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방송, 지면, 인터넷 매체까지 다 권력에 접수당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언론에서 좀 비판적인 기사가 나가면 뒤에 무슨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당의 투톱이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예. 뭐 이런 일에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악마는 디테일에로 예. 잡았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예, 유명한 표현인데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현수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지역구인데요. 사진이 오른쪽에 있고요. 현수막 내용은 최저임금, 물음표, 세금 322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세금이 322조 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실제로? 사진을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자 밑에 검은 글씨로 작게 써 있는데요. 2050년까지입니다. 예. 2050년까지 누계에서 322조 원이 든다는 주장을 2050년까지는 아주 작게 표현을 해서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면 잘 못 보게 해놨고요. 무슨 뭐 저 보험 계약서 맺을 때 주의사항 적어놓듯이 거의 안 보이게. 약관처럼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은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에서 만들어서 사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지금 보는 현수막은 대구에 걸린 현수막이고요. 역시 322조 아주 작은 글씨로 2050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광주에도 똑같이 저렇게 최저임금 322조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근데 2050년까지 322조는 그건 맞나요? 그래서 근거를 알아보려고 저 문안을 만든 홍보본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책위 발언 중에 나온 것을 토대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여러모로 찾아봤는데 찾진 못했었고요. 한 의원에 따르면 모 의원이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면 2050년까지 322조 원이 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근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조금 약하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 지원은 3조 원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정치에 하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노량진역 앞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세금 폭탄 공무원 증원 327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위치가 정확히 노량진역 앞입니다. 저기 시험 보는 공시생들이 많잖아요. 예, 공시생의 전국 최대 밀집 지역인데요. 예.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327조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한 건데 저건 뭐 이렇게 조자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건 뭐 2000 몇십 년까지 그건 아닌가 보죠? 저기도 좀 확대를 하면 글자가 좀 깨져서 그런데요. 2050년까지입니다. 저기도. 예. 저 수치는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처에 의뢰를 해서 수치를 낸 건데요. 기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수치 자체는 2050년까지이기 때문에 17만 4천 명을 증원했을 때 저 정도 든다라고 나온 수치입니다. 예. 다만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무원 뽑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선전전이 역효과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장수 잘못했겠다 그 얘기군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에 따른 야당. 오늘 많이 나온 얘기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의당이라면서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정의당 당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것은 올 초에 이정미 대표가 일부 당원들 또 지지자들과 함께 저렇게 극장에서 1987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지인의 초청으로 다혜 씨가 와서 이정미 씨를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밝혀졌습니다. 예. 정의당에서도 이 다혜 씨가 당비를 내는 정의당 당원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고요. 딸은 정의당인데 당정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와 자녀가 지지 정당이 다른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예. 대통령과 딸이 지지 정당이나 딸이 소속 정당이 다른 것은 보기 좀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예. 그 대선 때 왜 아버지 지지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예. 5월 9일 대선 전일인 5월 8일 광화문에서 다혜 씨가 아버지를 지지하던 영상이 있습니다. 예. 당시 저렇게 유세에 나와서 같이 지지하기도 했었고요. 저 때는 정의당원이 아니었나요? 예. 만약 저 때 당원이었으면 소속과 투표를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남의 당 생기는데. 후보를 지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선 이후에 정의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요 이슈에 대해서 크게 입장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의당에서는 우리가 보다 실천적이어서 실천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쪽에 많이 가입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또 깨알 홍보를 하는군요. 정의당에서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강추위는 내일 출근길까지 이어집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는 영상권을 회복합니다. 예. 끝나고 소셜 라이브 있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팩트체크 팀이 나옵니다. 오대영 기자하고 안나경 앵커하고 오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거짓 뉴스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그렇습니까? 시간을.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어느 곳에도 없는